꿈의 분자 제7부 마지막으로 봅니다. 1994년 안물어서 걸어본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조그만 벌레의 달인 별이가 작은 어린이 조각의 결핍으로 은해서 유도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RNA라는 분자의 재발견. RNA는 첫째, 밀의 발견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siRNA라는 물질의 강력한 도구적인 활용성 때문이다. 분자 생물학자들은 유전자의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유전자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험과학은 대상을 조작함으로써 기능한다. 즉 유전자를 없애고 쪼개고 과발현시키고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과 결합하는 단백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쓴다. 닦고 쪼개고 기름을 치듯이 분자 생물학자들은 부수고 쪼개고 추적한다. 이 때문에 유전자의 기능을 완벽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내는 가장 원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유전자만을 없앤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유전학의 시대를 이끈 초발이라는 이 점에서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또는 전이 인자를 이용해서 하나의 유전자만을 방해하는 기술이 초파리 유전학자들에게는 가능했다.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유전자의 기능 대부분이 초파리 유전학자들로부터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넉아웃이라는 방법으로 생지의 유전체 중에서 해당 유전자 부위만을 도려내는 기법을 개발했다.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넉아웃 생지 한 마리만을 만드는데 수년이 걸릴 정도로 고된 작업이기도 하다. 그런 분자 생물학자들에게 짧은 RNA 조각을 세포에 주입하는 것만으로 매우 정확하게 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siRNA를 잘만 디자인하면 원하는 어떤 유전자라도 침묵시킬 수가 있다. 그동안에 돌연변이를 사용해오던 초파리 유전학자들도 이제는 siRNA가 주입된 초파리들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연구의 신기원이 되어졌네요. 둘째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대물림의 중심이 되는 DNA와 생물의 신진대에서 대부분을 관장하는 단백질을 축으로 연구되어온 생물학의 지침서에 변화가 생겼다. DNA와 단백질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동적인 분자만으로 여겨졌던 RNA가 실은 적극적으로 유전자의 정보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RNA는 구조적으로 DNA와 가깝지만 기능적으로는 DNA와 단백질의 중간쯤에 놓여 있다. 마이크로 RNA들은 RNA 분자의 이런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된다. 먼저 마이크로 RNA들은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표적 RNA 혹은 DNA와 염기 결합을 이룬다.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라는 연구 주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크 모노와 수프랑시와 자코브가 대정길에서 오펜을 발견한 이래로 많은 분자 생물학자들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DNA와 단백질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마이크로 RNA의 존재가 과학자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새로운 기능이 알려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다. 분자 생물학자, 생화학자, 진화학자, 생물학 정보학자들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RNA의 세계에 입성했다. 도그마의 해체.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이후에 RNA는 수동적인 정보 전달자로 과학자들에게 인식되었다. RNA가 유전자 발현의 능동적인 조절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견들이 이루어져서 과학자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했다. 왓슨과 크릭이 연구하던 20세기 중반에는 노동적인 조절자로서의 RNA에 관한 그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RNA와 도그마 해체. 분자 생물학이 탄생한 이래로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형태로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RNA는 정보 전달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인트론은 DNA로부터 전사되지만 단백질로는 번역되지 않는다. 즉 인트론은 유전자 발현의 과정 중에서 RNA 단계에서 전결된다. 인트론이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것이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의해서 취지되었다. 이는 단백질만이 유전자의 기능을 나타내는 단위라는 강한 인식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트론이 잘게 분해된 후에 흔적을 추적할 만한 실험도 도구가 전혀 없었다. RNA 조각을 검출할 수 있는 로던 블라스는 1977년 이후에나 개발되었고 광범위한 사용은 한참이나 더 지난 후에야 가능했다. 인트론. 이 시기에 분자 생물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그마 형성과 해체의 세 단계는 1954년에 발견된 DNA 이정 나선 1970년대를 거쳐서 1980년대까지 생물학자들을 사로잡았던 중심 도그마, 그리고 새로운 도구의 등장과 함께 도그마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2000년대를 두루 살펴보면 과학의 여러 가지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도구의 역할이란 앞에서 기술했듯이 이러한 도그마의 형성 및 붕괴 과정에서 도구가 수행했던 역할이다. 도그마가 성립된 이유 중에서 하나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동일하게 여겨도 될 만한 정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대한 가설을 주장할 수는 있었지만 그 대안을 증명할 만한 실험 도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상당히 실용적으로 움직인다. 도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당한 가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가설에 맞춰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로던 블라스로 작은 RNA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1990년대 이후에 그리고 인간 유전 체계 계획의 완성으로 다양한 비기능성 RNA 존재를 알게 되는 2000년대 이후에 도그마가 깨지게 되는 것은 도구의 역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과학의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저항의 과학을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과학자 사회의 종교적인 계정으로 묘사한 쿤의 시도는 과학사의 다양한 사례들로 반박될 수가 있다. RNA를 붙들러선 분자 생물학의 지난 60년 역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과학이 쿤의 저술 이후에서 급격히 변한 것도 아니다. 볼츠만의 도그마 없는 과학. 볼츠만은 철학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그의 성향은 당시의 철학자들이 볼츠만의 철학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자였다가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철학자들은 볼츠만의 작업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철학계의 이런 상반된 견해는 볼츠만의 주장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과학과 철학의 잘 조화된 협력이야말로 서로에게 새로운 양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볼츠만의 철학은 자신이 생각한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철학의 잘못으로 두 가지를 든다. 이론에만 기반하는 것과 수학적인 정식화 없이 서술적인 논증에만 기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볼츠만은 철학의 이론에서 기반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런 볼츠만의 사상은 과학에서 이론이 점유하는 위치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과학의 이론이 이런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참인 이론을 찾아내는 것은 과학의 임무가 아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해야 하는 작업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현상을 정확히 기술하는 이론을 찾는 것이다. 볼츠만의 이러한 사상이 도그마 혹은 독단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소선이다. 철학에서 독단주의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여전히 자주 등장한다. 과학은 독단을 거부한다. 볼츠만은 과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과학으로부터 독단을 추방하려고 했다. 그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은 자연에 대한 표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궁극의 법칙도 아니고 변할 수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이론은 인간에 의해서 발명된 단순한 표상이기 때문에 자연은 다른 이론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가 있다. 그 이론들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궁극의 법칙 혹은 이론은 과학과 철학, 양자 모두에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면서 진리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러한 독단주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제해야 한다. 이론은 무엇보다도 실용적이어야 한다. 순전히 형이상학적인 논쟁에 기반한 존재론과 자연에 대한 탐구는 우리를 황폐하게 한다. 이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학적인 공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수학적인 확실성에 대한 지나친 믿음은 우리를 독단주의에 빠지게 한다. 볼츠만의 이러한 독단주의에 대한 거부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과학에 한정해서 독단 없는 과학을 재구성해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볼츠만의 독단 없는 과학이란 과학의 영역은 경험적인 현상들이다. 이 현상은 그 어떤 별도의 철학적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과학의 법칙은 그런 현상들로부터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것이다. 과학체계는 그러한 구현 과정 속에서 재생산 가능한 측정량을 다루는 지식과 행위의 총체이다. 네 번째, 측정량에 대응하는 실제 신뢰로 원자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측정량에 대해서 원자론이 아닌 에너지 이론에 근거한 잠정적인 입장도 가능하다. 과학의 진리는 항상 상대적이다 하지만 이 상대성이 객관성의 반대 말인 주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론의 설명적인 유형성과 연관된 상대적인 차원은 이론에 적용되는 영역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과학적인 객관성 및 진리 추구가 유형성으로 대체된다는 말은 아니다. 과학은 도구마가 될 수 없다. 과학은 하나의 이론과 분과로 기속될 수가 없다. 새로운 독단을 경계하며 마이크로 RNA들이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낸 지도 벌써 30년이 되었다. 조그마한 벌레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이제 생물학자들이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미래에 관한 연구들은 하루에도 수십 편씩 쏟아져 나오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모든 것을 미래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서술하려는 태도가 과학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다. 아마 10여 년이 더 지난 후에 이 책을 다시 펼쳐보게 된다면 여기서 논의의 기초로 삼았던 연구 논문의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쓰는 시점에도 이미 NC-RNA 기능에 대한 새로운 사고에 상당한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된 엔코드 프로젝트의 결과들이 노이즈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과잉 해석을 경계하는 논문들도 등장하고 있다. 내가 이해한 독단과 권위대한 도전이야말로 과학의 진정한 본성이며 과학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다. 후기에서 2010년 당시의 연재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독자들이 이렇게 썼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에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산만하고 장황하며 게다가 유머 감각이란 도통 볼 수 없는 한 무명과학자의 글을 게재해 주신 사이언스 타임즈 여러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꿈의 분자는 RNA에 대한 단편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암정복이라는 인류 최대의 과제를 걸고 후승유전학에 대한 논의가 유행하고 있고 마이크로 RNA가 신약기물의 중요한 물질을 다루어지고 있지만 꿈의 분자는 그런 유행하는 과학에 대한 소설이 결코 아닙니다. 마이크로 RNA는 과학이라는 지식체계에 대한 한 무명과학자의 사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재로 차용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무명의 과학자는 경인 박사과정 내내 이 RNA들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논문도 쓰는 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바람은 한국 사회에서 과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잘것없는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연재가 끝나고 13년 만에 책이 나오게 되었다. 그동안 mRNA는 코로나19라는 참혹한 팬데믹으로부터 인류를 박사학위 시절 또 하얼빈에서 연구해서 새로 시작한 글로벌 유전학 연구에도
RNA라는 분자가 등장했다 등등등등. 아주 이것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네요.